안녕하세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아이돌의 앨범, 화보집, 포스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에는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영화 콘텐츠 부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판권 계약을 맺어서 유통하는 사업이죠. 여기에 디즈니의 겨울왕국, 알라딘, 주토피아 등의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SM 라이프 디자인과 디즈니는 친하다는 겁니다. 왜? 디즈니 작품들을 SM 라이프 디자인이 유통한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즈니에서 만든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SM 라이프 디자인도 기대감이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매출액을 보면요, 인쇄 부문이 가장 많습니다. 포스터와 화보집들을 말하는데요, 작년에 2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콘텐츠 부문은 DVD나 영화 등의 영상을 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20억 원 정도입니다. 영상 유통은 인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아마존, 디즈니들이 OTT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플랫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을 끌어모으려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콘텐츠입니다. 그것도 너무 재밌어서 안 볼 수가 없게 만드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이런 킬러 콘텐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구독을 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야 하죠. 그런 역량을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 외부에도 그런 역량을 가진 좋은 제작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제작사들은 수혜를 받게 될 겁니다. 왜? OTT 업체들도 자세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한 작품들의 IP를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플랫폼은 한층 강화될 겁니다. 이런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는 게 저번 시간에 살펴본 SM-CNC였습니다. 그리고 관계사 SM 라이프 디자인은 영상 제작사가 아니라 판권을 보유하는 유통사입니다. 전세계 영화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패키지 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라딘부터 시작해서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어벤져스로 유명한 마블의 작품들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인쇄를 보겠습니다. 앨범과 화보집들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SM 라이프 디자인은 드라마도 제작합니다. 그러면 OTT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넷플릭스와 계약한다던가 말이죠. 영화보다는 드라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품 수가 많지 않고 크게 유명한 건 없지만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량이 차근차근 쌓이면 앞으로 드라마 제작사로 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가장 큰 매출은 인쇄물입니다. 화보집이나 앨범 같은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러다가 한 번씩 드라마도 내는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회사 홈페이지 보도자료 페이지를 보면 뜬금없이 FNC 에드컬처의 뉴스 기사만 나와 있는데요. 알고 보니 2018년도에 FNC 에드컬처에서 지금의 SM 라이프 디자인 그룹으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FNC 에드컬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죠. 작년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매출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출판, 콘텐츠, 드라마, 외식입니다. 이 중에 출판이 가장 많은데요. 220억 원이고요. 콘텐츠가 20억 원입니다. 외식이 오히려 콘텐츠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38억 원입니다. 출판과 콘텐츠는 모두 제품 매출이고요. 상품 매출이 아니니까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매출입니다. 그러나 외식은 푸드 매출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출판 220억 원과 콘텐츠 20억, 외식 38억 원을 합치면 대략 290억 원의 매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재작년보다 매출액이 8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였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한 해 전 매출액도 작은데요. 200억 원의 매출일 때도 영업이익은 적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억 원대에서는 마이너스인데 300억 원이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것 같죠? 아마 고정비,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용을 쓰고 매출이 얼마나 생기느냐에 따라서 한 해 영업이익이 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뭔가 만들어서 파는데 많이 팔리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사업이죠. 먼저 감가상각비를 보면요. 전체 매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합쳐서 9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 원가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죠.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로 분류할 수도 있고 판관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매출 원가에 반영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인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만들고 앨범을 만들고 책도 만들죠. 이런 인쇄 기계들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로 빠질 텐데요. 이건 매출 원가로 잡힐 겁니다. 그게 바로 출판에 있는 감가상각비일 겁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에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9억 원 중에 2억 원 정도니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계설비 비용은 매출 원가로 빼고요. 나머지 본사 건물이나 투자용 빌딩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뺍니다.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이고요. 토지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가치가 감소하니까 감가상각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땅은 그대로죠. 그리고 감가상각을 전부 반영했다고 기계설비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빼는 작업일 뿐이죠. 이때부터 기계설비는 꽤 이익을 많이 뽑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매번 매출에서 빼줘야 했던 감가상각비가 이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순이익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기계설비를 사와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설비에서 나오는 감가상각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있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전부 팔릴 수는 없겠죠. 재고가 쌓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 팔릴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가던 아이돌의 화보집을 만들었습니다. 많이 팔리니까 엄청 많이 만들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기가 다소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많이 만들어놨던 화보집 중에는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반영하게 될 텐데요. 그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로 가산되었다고 합니다. 매출원가는 23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1억 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정말 작은 수준입니다. 이제 슬슬 매출원가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러 갈 시간입니다.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합친 전체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의 합계가 약 300억 원인데요. 매출원가 220억 원과 판관비 70억 원을 합치면 대략 3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용 전부가 매출원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관비도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금액이 크게 들어간 걸 보면 되죠. 이건 매출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출원가가 판관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그 비용의 정체는 뭐냐? 외주 가공비입니다. 금액이 190억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판관비는 70억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외주 가공비 190억 원이 더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출 원가가 230억 원 정도에 달하는데 외주 가공비가 190억 원이니까 대부분의 매출 원가 비용이 외주 가공비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외주 가공비는 출판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매출은 20억밖에 안 되고요. 외식도 38억밖에 안 됩니다. 기타도 13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90억 원의 비용을 쓰면서까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22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 출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컨대 연예인들의 화보집이나 포스터, 책 등을 만들 때 예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외주를 줘서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에 제작 인력을 둘 수도 있지만 외부에 두고 있는 듯이 보이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약 300억 매출이 그 분기점이라 보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SN라이프 디자인은 작년 출판 매출이 220억 원이었습니다. 매출 중에 출판 매출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매출 원가도 많이 빠졌는데 그 원인은 외주 가공비였습니다. 무려 190억 원의 외주 가공비가 발생했고 매출 원가로 빠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SN라이프 디자인은 주가가 상승할 때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도중에 매매를 하기에는 까다로운 종목이죠. 의미 있는 수익을 낼 만한 구간은 여기밖에 없는데 조정도 별로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건 일봉인데요. 내릴 때는 음봉으로 무섭게 내리기도 하죠. 그건 아마도 시가총액이 1,500억 원대라서 가벼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